네, 안녕하세요. 네, 희소 샘플러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구전공역사의 구영모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을 다 조지고 왔는데도 지금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간단하게 시험 특징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전공역사 시험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영역별로 20점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교는 20점씩 출제가 되었고, 특히 한국사와 동양사는 6점, 2점짜리 2개, 4점짜리 4개 해서 각각 6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평가원의 기조를 알아야 돼요. 교육과정 평가원의 기조가 보면은 지금 이제 다른 과목들 상황 보면요, 커뮤니티 카페가 거의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데 왜 불타고 있냐면은 다 어려운 것들, 안 배운 것들이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안 배운 것, 모르는 것이 나왔다면 우리 과목에서 익숙한 일들인데 다른 과목들은 그런 기조가 지금 처음인지 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 난리가 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거는 평가원이 교육학은 점점 쉽게 채점의 편의성이 아니라 좀 초등 교직 논술처럼 교육학으로 변별하기보다는 전공으로 1차적으로 변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이건 사실 제가 예전에 교육학 채점을 갔을 때도 거기서 평가원에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전공으로 변별하길 원한다, 교육학으로 변별하지 않길 원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이번에 TO가 많이 늘어났지만 전 과목적으로 전공이 어렵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채점도 교육학은 좀 유하게 채점할 것 같고 전공은 조금 더 까다롭게 채점하지 않을까, 칼채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목별로, 문항별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제를 보면은 까다로웠다, 출전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한국사인지 동양사인지 모르겠는 문제도 몇 가지가 있었고, 조건도 니은을 포함하여 기억과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온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지금 이거를 올해 강의 때문에, 올해 시험 때문에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년 시험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아마 교육학과 전공 공부 비율을 한 1대 6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전공으로 변별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국사 출제진이 시민한국사 저자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민한국사를 대폭 출제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시민한국사가 점점점 완전한 개론서로서, 완전한 시험에 반영되는 개론서로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원의 우리가 기조를 보면은 예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1차에선 전공으로 변별하기를 원하고 최종적으로는 2차에서 변별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아마 올해 같은 경우 2차 변별이 예년보다 더욱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 1차 시험에서 5점에서 8점가량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최종에서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경기도는 한 10명 가까이가 있을 만큼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아마 올해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가 될 테니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공을 반타작 이상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차 준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0학년도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울산 같은 지역이 한 38점으로 최종이 뚫렸거든요. 전공 38점으로 최종이 뚫렸으니까 그런 지역에 어디선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2차 준비를 12월만큼은 열심히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문제를 보게 되면은 6문제씩 나왔으니까 이런 주제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수강생 평균 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네이버 폼으로 제출하신 점수를 채점을 해 보았을 때 한국사가 대략 12.77점이 나왔습니다. 작년도보다 한 0.37점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늘 말했듯이 이 수강생 평균 점수가 보통 1차 커트라인과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올해는 TO도 늘어났으니까 이거보다 1, 2점 정도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년도에도 살짝 낮았거든요. 수강생 평균보다 살짝 낮았으니까 이것과 좀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국사는 10점에서 11점이 1차 커트라인권이다. 내가 지방, 경기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으로 간다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동양사 같은 경우 우리가 전년도에 수강생 평균 점수가 17점 이상이었어요. 18점 가까이가 됐는데 올해는 13점 가까이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엔 동양사가 틀릴 만한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정답률이 10% 미만인 신민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폭 내려가서 우리가 한국사와 동양사에서만 3점 이상이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5는 오히려 대폭 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2차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B형 2번, 3번이었고요. B형 2번, 3번이었고, 동양사에서는 B형 1번 문제가 A형 5번 문제가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려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전년도에는 허정 과도 정부가 한국사에서의 늪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 두 문제가 약간 늪이었다. 전년도에 동영상은 늪이 없었는데 두 문제가 늪으로 새로 생겼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나가보면은 먼저 A형 1번 문제 보면은 굉장히 쉬웠죠. 우리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태사공, 사마천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야기가 쭉 나와주고 기전체와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부분들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많이 다뤄봤던 주제다 보니까 수강생 평균 점수가 1.5점을 상회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사 문제였어요. 동양사 문제였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A형 4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해석본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어서 우리가 정답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바로 소도와 원하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소도는 대체로 맞았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체로 많이 틀렸습니다. 왜 많이 틀렸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교재에 원화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원화 이야기가 있기는 있고 지문도 있기도 있는데 시민한국사에서는 원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화를 자연스럽게 까먹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려서 틀려도 괜찮다. 어차피 한문 사료는 50%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틀리신 분들 있다라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1점 정도만 받아갔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점 정도가 점수였고, 산문 사료를 여기서 해석하면은 여기서 받아 적지도 않겠죠. 받아 적지도 않을 텐데 벼릅이라던가 천군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고 시민의 한국사나 교재의 맥락들을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소도라고 하는 것들 쉽게 떠올렸을 거고, 우리가 아마 지나가듯이 이 사료도 분명히 해석했던 부분입니다. 해석했던 부분이어서 많이들 맞췄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 밑에서는 미남, 미녀 이런 것들 이야기 나와서 화랑도와 원화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 화랑의 기원이었던 원화라고 하는 것들 쓰시면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화라고 하는 것을 기원하였다 교재도 나와 있는 부분이었는데 많이 틀렸으니까요. 우리가 수험생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교재 이렇게 나왔으면 다 맞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틀렸습니다. 괜찮으니까 이거 틀리신 분들도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한자 사료 문부는 제 카페에다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도와 원하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형 5번 문제부터 이제 피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사료를 보는 아시아 사료가 이런데 없는 사료입니다. 없는 사료고 어디에 수록이 되어 있냐면은 막 두꺼운 사료집으로 조약만 다룬 이런 2권짜리 3권짜리 책에서나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출제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출제가 되어서 많이들 틀렸다. 이것도 정답률 낮으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 기억에 들어갈 거는 삼국간섭을 많이 썼는데 교환입니다. 한유 중에도 교환이라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환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얻어낸 것들은 은근히 많이 쓰셨어요. 철도 부설권이라던가 혹은 광산 개발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조약 전문 분석집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한의 중에도 보게 되면은 철도 부설권, 광산 개발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다 보니까 은근슬쩍 많이들 쓰셨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가지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우리가 워싱턴 회의 한의 중에는 없지만 교과서에 있으니까 자세히 늘 보라고 했었는데 그 워싱턴 회의가 나와서 밑에 두 가지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위에 두 가지는 틀려도 괜찮고 밑에 두 가지를 맞추면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 워싱턴 회의,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된 거 산둥성 지역의 이권이라고 하는 거 중국에 반환하는 부분들 써주시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9개국 뭐 조약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워싱턴 회의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뭐 일본사가 메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일본사적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접근하기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사도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2점 정도 가져갔으면 괜찮았습니다. 넘어가서요. A형 7번 문제입니다. A형 7번 문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고 막 구멍 뚫는 것도 했었고 했던 부분이 나와서 처음 문제 봤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봤어요. 미소 공동위원회, 임시정부, 민주주의 임시정부 이런 것들 중요해 봤는데, 도대체 민주주의 민족 전선에서 친일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문제를 내가지고 즉각적인 처분, 처리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도대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뭘 냈을까 되게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문제를 보는 순간 선거권이라던가 피선거권 박탈 이런 부분들을 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논문도 읽어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떨어왔던 그 키워드가 맞는 것 같아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즉각적인 배제 이런 것도 유사정답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처음에 당연히 선거권 뺏었겠지라고 접근하다 보니까 의외로 선거권 혹은 피선거권 박탈이라고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 응시생의 저희 수강생 기준으로 30% 이상이 선거권 혹은 피선거권 박탈을 썼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만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유사정답으로는 친일파에 대한 즉각적인 배제, 근데 그거는 이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개인적으로 힘들 것 같고, 인민위원회로의 정권 이양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것도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채점자의 판단, 출제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상, 매상, 무상, 몰수 이거기는 워낙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어서 다들 잘 쓰셨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대체로 많이 맞았고 여기 중간 정도가 한 40% 정도가 맞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생략해도 정답 인정에는 무리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사료에는 민주주의 임시정부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우리도 민주주의 임시정부라고 연습을 했었고,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은 이 민전에서 47년에 발표한 자료 등에 보면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친일파 등을 제외하고 향유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A형 8번 문제는요.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긴 하죠. 장안이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만 이제 조금 고민이 되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이징을 경사로 고쳤대요. 그럼 경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학사전에 보면은 수도라는 뜻입니다. 서울이라는 뜻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북경을 서울로 고쳤다가 지문의 내용인데, 북경을 서울로 고쳤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니을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문제를 냈어요. 니을, 난징이죠. 남쪽 수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남경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응천부라고 불리웠던 지역을 남경으로 이때 하면서 베이징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를 냈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지문 내용을 고려하면은 원래 출제자가 의도하였던 답은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은 북경을 수도로 하면서 남경을 부도로 남겨두었다. 이런 뉘앙스로 내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세력 기반이나 이거는 쓸 필요도 없는 말이고 그냥 영락제가 북경을 수도로 하면서 난징을 부도로 두었다 혹은 수도에 준하는 존재로 두었다가 원래 출제자가 의도했던 답이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틀라스 중국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도 후에도 남경에다가 북경에 준하는 중앙 관제를 설치하여서 수도로서의 위상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부도 혹은 양경체제 이런 것들이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시험장에서 긴장되고 하는 와중에 머릿속에서 갑자기 아틀라스 147쪽의 내용을 떠올릴 수험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99.9%의 수험생들이 그냥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하였다라고만 썼습니다. 저희 수강생 기준으로 100명 중에 1명꼴로만 이렇게 썼어요. 부도 혹은 수도에 준하는 존재라고 썼고 99명은 그냥 남경에서 북경으로 수도로 하였다라고 썼는데, 근데 과거의 사례 등을 보았을 때 문제가 이렇게 정답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하였다라고만 써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보았을 때는 3.71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채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72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 같이 보면은 뭐 기억에 들어갈 거 장안이죠. 우리 장안 지도라던가 이런 것들 분명히 수업 시간에도 풀어보았고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원과 첨보 사이에 안사의 난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았던 부분이고 문풀로도 보았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수도 천도 부분도 뭐 2014년도에 관련된 것들 나왔다라고 하면서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다 잘 쓰셔가지고 무난하게 잘 써가지고 뭐 방시제 이런 것들 쓰다 보니까 점수가 굉장히 3.71점, 거의 틀리신 분이 없었습니다. 공부 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진다 맞았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 이번 문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사에서 좀 아틀라스 중국사의 내용을 좀 많이 반영한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죠, 아틀라스 중국사.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에도 뭐 장안지라던가 이런 것들 있었고 수업 시간에 문풀로도 다루다 보니까 많이 맞췄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A형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10번 문제 보면은 벌써부터 막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 있어. 갑자기 막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먼저 A형 10번 문제 보면은 문제는 굉장히 쉬웠죠. 우리가 뭐 다 시험장에서 봤으니까 보게 되면은 재승 방략이라던가 뭐 실패 시에 후방에 방어선을 형성하기 어렵다, 한번 뚫리면 쭉 뚫렸다,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지그세 들어갈 거 사료 원문에는 속오군인데 뭐 속오까지도 맞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업 직전에도 몇 번이나 시험 직전에도 말씀드렸어. 전년도에 재작년에 군신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고 병자호란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제발 지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고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까먹어가지고 이걸 처음부터 훈련도관부터 봤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딱 니을 밑줄 친 부분 보고 12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12도는 대동법이지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동법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시험장에서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훈련도감의 군량가든가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한 과세정책 당연히 삼수미겠지만 대동법으로 틀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위에 3개는 거의 안 틀렸거든요. 여기서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한 30% 가까이가 대동법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많이 틀렸는데 한 3.3점 정도, 그러니까 한 3점 정도 받아갔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소고군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겹게 많이 했고 이런 것들 많이 해서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B형으로 가도록 할게요. B형으로 가면은 B형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뭘 감안해서 뭐냐면 B형 1, 2, 3번이 굉장히 B형 1, 2번이 굉장히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여파가 B형 3번, 4번까지 미친 걸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그 시험장 반응도 카페에다가 올리라고 하고 해보면은 거기에 가장 많은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B형을 피는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대. 그래가지고 정신이 혼미하다가 한 5번, 6번쯤 가가지고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려서 사실 여기 기억에 가장 많이 들어간 답은 9번 신참이었습니다. 9번 신참이었는데 9번 신참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구본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 새로워지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회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정말 솔직히 보면은 신민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 근데 어떻게 신민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아, 드디어 신민회가 나왔구나. 신민회도 사회진화적 시각이 있으니까 신민회가 나왔다라고 해서 신민라고 쓰고 사회진화라고 쓴 다음에 한국사라고 과목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뭔가 신민회라고만 힌트가 없어가지고 사료 원문을 찾아보니까 량치차오의 신민설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량치차오의 신민설에 이 구절이 있어서 다 틀렸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서는 100명 중에 1명꼴로 맞았습니다. 걔네가 어떻게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처럼 신민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직 안 물어봤는데 0.78점입니다. 0.78점이어서 사실 신민이 기억이 아니었으면은 니은을 더 맞추기 쉬웠을 텐데 여기서 이미 어퍼컷 맞고 정신 못 차리다 보니까 그 뒤에 것까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진화로 맞았으면은 잘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틀렸어도 어쩔 수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민이라고 하는 부분들 새롭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추해야 되는데 최소한 저는 여기에 량치차오라도 주어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량치차오라도 주어졌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틀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맞으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잘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틀렸습니다. 많이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퍼컷 맞고 B형 2번 옆에 봤더니 또 알 수 없는 말이 나왔죠. 수강생 평균 점수를 보세요. 0.24점입니다. 왜 0.24점이냐면은 두 개를 다 맞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두 개 중에 한 개를 겨우 맞을까 말까였어요. 겨우 맞을까 말까여서 200명 중에 한 명꼴로 두 개를 다 맞았습니다. 저희 수강생 기준으로는요. 그리고 보통은 10명 중에 한 명꼴로 한 개 정도가 맞았고 그 외에는 다 틀렸어요. 90%가 다 틀리다 보니까 0.24점이어서 우리가 B형 1번과 B형 2번에서 두 문제 합쳐서 1점도 못 가져갔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재유가 원래 속했던 경성 트로이카라던가 이런 것들 한 2, 3년 전에는 수업 시간에 했어요. 왜? 2009와 2015 교과서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2 와서 거의 다 빠져가지고 저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했어요. 지나가듯이 툭 던지고 그냥 말고 말았는데 아마 그 여파가 이렇게 늘어진 것 같고요. 아마 출제진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회주의를 전공하신 분이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전년도에는 이제 윤 대통령 체제였고 지금은 이 대통령 체제다 보니까 아마 본인의 색깔을 좀 더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시민한국사에 보면은 235쪽과 240쪽에 보면은 이런 이재유라던가 경성 꼼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큰일 났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올해 붙을 건데 내년에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ML파, 서울 상해파, 화요파 이런 거 이제 다 공부해야 돼요. 다 공부해야 돼서 정말 큰일 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공산당 재건운동, 뭐 경성 트로이카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경성 꼼그룹 이런 것들 다 하게 생겼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큰일 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큰일 났고 아마도 시민한국사 저자진, 그러니까 이 출제 요원이 보면은 시민한국사 저자진으로도 들어가 있고 출제 인력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점점 시민한국사와 이 시험 문제의 경향이 좀 더 닮아가지 않고 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내년도에는 7, 8월에 사료 문제 풀지 말고 개론서 빈칸 풀고 밑줄 긋고 이런 문제들이나 잔뜩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퍼컷을 맞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B형 1, 2번 기입형이니까 희망을 안는 문제인데 하다가 끝나가지고 3번쯤을 폈더니 갑자기 또 무슨 소장 면존 이야기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아마 더욱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이것도 차분하게 봤으면 좀 더 유추하기가 쉬웠을 텐데 어려워가지고 많이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가 한 2, 3점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일평 엄청 많이 강조를 했었고 했는데 정답률이 처참했어요. 아마도 B형 1, 2번의 영향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B형 1, 2번의 영향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일선 동조론, 단군, 임나일본 문설, 문일평을 가지고 채점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일선 동조론이라고 하는 거 한국과 일본의 조성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단군과 일본 신화 속 인물을 하나의 형제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과 일본은 원래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고, 시민한국사에 보면은 지나가듯이 나와요. 지나가듯이 일선 동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 임나일본 무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게임에 옛날에 임나일본 무설 채택한 시나리오 해가지고 욕 호되게 먹었다고 한번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임나일본 무설 바로 신공항우와 관련해가지고 예로부터 사만 이남의 땅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강 이남의 땅, 신공우의 사만 정벌이라고 하는 것들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본 서기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채점을 하게 돼서 평균 점수가 1.34점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B형 7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년도에 중국 근현대사 문제가 1점씩 다 물어다 보다 보니까 마치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가지고 올해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 대약진 운동을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호조조와 무언가 연계되는 것들이 나와 있어서 합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호조조가 한 단계 발전한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합작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인민공사는 지문 속에 나와 있으니까 호조조, 합작사, 인민공사 단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밑에서는 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많이들 정답으로 잘 찾아갔어요. 잘 찾아가서 기억은 합작사, 니은은 대약진 운동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았죠. 뭘 두 가지를 물었냐면 니를 통해 인민공사 사원들에게 허가된 내용을 쓰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 시기로 돌아가면서 인민공사에 속한 사람들에게 허용된 내용을 쓰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3자 1포의 내용을 풀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류지를 준다, 자유시장 경제에 맡긴다, 자유시장에서 팔 수 있게 만든다, 농가에서 생산청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두 가지 쓰면 되는 문제였는데, 맞으신 분들은 4점으로 가신 경우가 많았고요. 틀리신 분들은 2점 가까이로 가신 분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사실 고민이기는 해요. 어떤 경우냐면은 3자 1포라고 그냥 하나만 써버린 경우는 어떻게 채점할까 고민이긴 한데, 그 경우에는 제 생각에 그냥 1점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점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합작사, 대약진 운동, 3자 1포의 내용을 두 가지로 풀었으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414쪽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였고요. B형 1, 2번의 영향 때문에 많이들 틀렸습니다. 많이 틀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정신을 못 차리다가 B형 8번에 가서는 대부분 어디서 우리 많이 봤던 문제가 나왔죠. 많이 봤던 문제가 나와서 출제위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어퍼컷만 때리지 않아요. 가끔은 희망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 문제를 내가지고 마지막이 어려웠어요.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서 당연히 모곡을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모곡을 쓰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진대법, 흑창, 그다음 상평창의 기능, 물가 조절, 그 다음에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모곡을 수취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 혹은 모곡을 풀었어서 10분의 1을 이자로 수취하였다도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채점했을 때 3.48점인데 높아질 여지가 있음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채점할 때 회로까지 쓴 경우는 그어버렸어요. 그어버렸는데 다만 채점자, 출제자의 지침이 모공만 들어가면 다 맞게 할지 아니면은 회로까지 쓰면 긋게 할지 이거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제가 매년에 이런 채점 경향을 보게 되면은 이 경우는 가봐야 알 것 같아서 저는 문제에 물어본 것과만 관련되는 자연 감소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공만 쓰는 걸로 정답을 처리를 했는데 회로까지 쓴 경우에는 채점자에 따라 출제자가 판단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회로라고 쓰신 분들은 무릎 꿇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진대법, 흑창 이런 것들은 거의 틀리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많이 풀어봤던 문제다 보니까 틀리신 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면은 드디어 전례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국사에서 전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 전례 부분, 박해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중국사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우리 마테오 리치, 리마두 문제 풀어봤고 밑에 탕양방 많이 봤던 부분들이어서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설마 이거 한자를 몰라가지고 서광계 이런 걸 못 읽어가지고 틀리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다 한자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무슨 부분이 있냐면은 지금 이 가사료에 보게 되면은 우리 리마두 마테오 리치 형께서 중국의 문자와 육경과 자사 등을 다 익혀가지고 뜻을 통하게 되었대. 다 뜻을 통하게 되었는데 기억과 같이 행동한 이유를 밑줄 친 니은에 근거하여로 쓰래요. 그럼 니은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수도에 와가지고 황제한테 여러 가지를 바치는 이야기, 헌상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 나와 있는데 왜 마테오 리치가 중국의 문자라던가 이런 걸 다 익힌 다음에 황제에게 헌상을 했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 부분에다가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제일 많은 답은 뭐였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천주교를 포교하기 위함이다라고 정답을 다루셨는데 저는 좀 깐깐하게 채점을 했어요. 우리 전년도에 중국사는 되게 유하게 채점을 그나마 저보다 유하게 채점을 했는데 한국사는 깐깐하게 채점하고 왜 그러냐면은 조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단순하게 천주교 포교만을 쓰는 걸 답이로 할까? 아니라고 보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서양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에는 지식인이라던가 지배층에게 먼저 포교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 생각을 해보았고요. 혹은 아틀라스 중국사라던가 이런 데 나와 있는 대로 유교라던가 도교라던가 불교라던가 이런 거에 교리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천주교를 포교하기 위함이다. 그런 뉘앙스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정도만 정답으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근데 전년도에요. 한국사는 제 생각보다 깐깐했고요. 동양사는 제 생각보다 유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달라질 여지는 있고 실제 채점에 가서는 약간 높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저는 깐깐하게 채점을 했습니다. 지식인 계층, 지배층 계층은 원활하게 포교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 썼고요. 그 다음에 서광계라던가 이런 사람들과 뭐를 편찬합니까? 기하 원본이라던가 고려 만국 전도 등을 편찬하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쓰시면 되는 거였고 시연력과 전례 문제는 대체로 많이 맞았습니다. 대체로 많이 맞아서 이것도 위에 두 개는 좀 틀리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틀리신 경우가 있었는데 밑에 두 개는 대체로 맞았으니까 2, 3점 정도 받아가면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왜 얘가 버벅이네요. 버벅이는데 잠깐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은 한국사 12점,
동향사 13점 정도가 일반적인 우리 수험생들의 수강생들의 평균 점수고 우리 수강생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만 주로 내니까 이것이 1차 커트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는 아마 12점, 10점 뭐 이 정도 아니면 11점, 10점 정도 맞으면은 2차 준비에 매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김쌤 영역과 합친다면은 46점, 47점이면은 서울 경기 커트라인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교육학을 상위 10% 정도 맞았다라고 한 가정하에 그 정도 보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문항별로 이 점수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대략적인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커트라인들을 쭉 보게 되면은 어디가 더 튀고 어디가 더 낮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고 특히 1차 커트라인과 1배수 추배 점수가 이렇게 많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최대한 2차 준비하시고 2차에서 뒤집는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전년보다 TO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으니까 그 점 기대해주고 같이 2차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반타작 이상 했으면 2차 준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2차 접수는 뭐 희소 샘플러스에서 12월 1일 10시에 하니까 여기서 학원에서 준비하실 분들은 여기서 하시고 대학교나 뭐 개별로 하실 분들은 개별로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채점 기준에 따라서 2, 3점 정도의 변동 여지는 있지만 저희 기준으로는 47, 46이면은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도 합격권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 공부하실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12월 달에는 일단 한번 훑어보고 1, 3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기출주제 분석하고 개론서 세밀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내년에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시민한국사에서 대놓고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시민한국사를 7, 8월 달에는 정말 빠짐없이 샅샅이 보는 것이 내년엔 조금 더 중요한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12월 달에 저희 프랩스쿨이라고 해가지고 4일짜리 단기 속성반이 있으니까 거기도 무료 수강 가능하니까 꼭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강생 안에서 무료 수강 가능하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으로 나가니까 내년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 표일 텐데 이 표와 여러분들의 점수를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김쌤 부분 나오니까 김쌤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2차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26학년도요 임용시험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내용으로 거의 다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해당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여러분 지금 올해 시험 보셨던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사전에 당부드렸던 내용 한 가지가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문항 배치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라. 출제진이 바뀌면 문항 배치도 바뀌는 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번 내용의 동향사가 나오더라도 전혀 혼동하지 않았을 테고요. 또 전년도하고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역교로는 통으로 서술형짜리가 5개로만 좁혀졌다는 이야기예요. 기입형이 빠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B형에서 한국사 문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문항이 추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학원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B형에서 제문항을 6문항을 풀어봤었거든. 그러면서 한국사 동영상 문항을 5문항을 풀어봐서 문항 배치에 따른 시간 안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 매 회차 볼 때마다 문항 배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문항 순서가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라고 수차례 당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 뭐 정답이나 해설지에 관한 부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 되게 좋으실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시험의 절대 다수가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디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 굉장히 강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출제자나 채점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채점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장담드리거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12월 말에 다시 12월 셋째 주에요. 다시 해당되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좀 교정하고 조정해서 실제 채점지를 그대로 복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략적인 그래도 2차 준비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기에는 뭐 신뢰도가 90에서 95%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좀 역사 과목 쪽에서는 좀 압도적인 인원을 자랑하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실제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뭐 거기에 따라 좋은 평가, 나쁜 평가 이런 것들이 공존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아무튼 구셈이나 저나 시험이 끝난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아시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또 해설 부분을 들으시고 너무 험하게만 좀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자, 문항 한번 봐보죠. 특징적이었죠? 동양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1번에요. 또 2번 부분이 특징적이잖아요. 그치? 서양사 부분. 원래 서양사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통상 어떻게 되는데요? 다음이 서양사가 아니잖아. 근데 또 다음이 서양사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가 선호하는 과목에 따른 순서대로 문제를 풀지 않았었을 때 그럴 때 느끼는 좀 당혹스러움 같은 것일 수 있죠. 경기도 시험장에 가서 후일담을 좀 들어봤었는데요. 다행히 교실에서 학생들이 곧바로 막 이렇게 엎드려서 쓰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넘기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제 부탁을 잘 들어주신 것 같아. 그렇게 항상 매번 시험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지를 넘겨 보셔야 되겠지. 어떤 문항이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하죠. 2번 어쨌든 서양사 문제였습니다. 교황의 교의에 관한 부분이었고 하인리가 교황께 바치는 약속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해당되는 문항의 난이도를 크게 높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 결과도 그러했고요.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봐보시면 이랬습니다. 보이실까요? 근데 이게 왜 밑으로 잘 안 내려오네. 그쵸. 정답률을 보시면요. 저희한테 시험 끝나고 나서 180분이 그 정해져 있는 네이버 폼에다가 답안을 작성하셔가지고 보내주셨거든요. 그 180개를 점수를 매보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평균 점수예요. 180분의 평균 점수죠. 고려하실 건 답안지를 제출하시는 분들은 제법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는 가정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들의 기억 복원이 나중에 복원하신 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180명이 메일을 보내는 것이 거의 다 6시간 안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원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법 신뢰할 만한 수치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저는 실제로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 문제를 보고요. 그리고 채점을 매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답들을 엄청 많이 썼어. 이런 답들을. 참정권, 투표권. 근데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채점자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저는 맞다고 할 것 같은데 채점하시는 분들이 까다로워질 경우에는요. 원 사료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제 원 사료의 제목이 뭐야? 다시 봐볼까? 여기? 원 사료의 제목이 뭐예요? 이 부분. 이 위에. 여성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에 관하여라는 원사료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거 시민권이라는 말이 civil rights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공민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정답이죠. 왜냐하면 사회생활과라는 역사교육론 안에서 교수목기 시절의 그 과목 명칭이 civil이에요. civil. 우리가 말하는 요즘 무슨 과목이에요? 그게 공민.
일반 사회 과목하고 윤리 과목 성격이 결합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민권 또는 시민권 이렇게 쓰셨으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앞부분은 이렇게 다 쓰셨는데요. 답안지를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들 많이 쓰셨어요. 뭐라고 써도 괜찮겠죠? 좀 안타까운 점들은 문항을 한 번 더 꼬아 읽어서 교황에 대한 탄핵권 내지는 프리마툼 수익권 이렇게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가 이 정도였다라는 건 이런 문항은 대부분 다 그치 맞아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합격을 할 거면 이런 문항들은 그래도 맞아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제가 봐도 좀 논란이 있는데요. 이런 답들을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답을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또 차후 시험에는 덕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공포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기출되었던 문항에서 답안이 반복되는 경우는 왕왕 있었더랬지만 기출 답안이 또 그대로 반복되는 거는 역시 역교나 서양사가 유일한 것 같아요. 한동도 좀 그래줬으면 좋을 텐데, 그지? 이런 부분들도 이성이라고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채점을 다 맞다고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180분의 평균 점수가 요랬어요. 1.7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도 대체적으로 다 어때야 되는 거? 맞아야 되는 거. 이 정도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이런 부분 보시면 특징이 있죠. 문항의 특징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항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을 굉장히 왜곡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왜곡된 방법은 뭐냐? 첫째는 이 지문이 굉장히 길고, 둘째는 작성 방법의 밑줄이 기억부터 비읍, 심지어는 시옷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문해력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속독력도 요구하고요. 제가 출제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비판하거나 그럴 자격은 없는데 저 같으면 그런 방식은 좀 지양할 것 같아요. 이게 국어 읽기 능력 시험인지 아니면 전공 시험인지 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작성 방법을 의미 없게 많이 길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밑줄을 지나치게 많이 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변별력의 요소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올해 시험 문제는 저런 부분의 특성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올해 시험 문제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과목별로 이렇게 좀 다른데요. 보이실지 모르겠네. 역사 경로는 저렇게 4점짜리 서술형 5문항이었고요. 한국사는 전년 똑같았죠. 그지? 이런 패턴이었고 동양사도 마찬가지, 서양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짝을 이뤄서 둘넷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고 거기서 남아도는 문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역교론식 기입형 하나를 빼고 거기다 서술형으로 밀어 넣은 전략이죠.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배점은. 두 번째, 전년과 다른 기입형 문항 배치.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 역사 경론의 난도는 좀 중간 정도. 그러니까 중간층 학생이라면 대부분 다 한 13점, 12점 이 정도는 맞을 수 있게 해놓은 것 같고요. 서양사가 조금 어려웠죠. 조금 어려웠지만 어려운 문항을 2개를 딱 빼면 나머지 것들은 또 쉬웠어요. 문항 자체가 쉬웠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작성하신 답안의 정답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 겉보는 것과 또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보는 것. 물론 저도 만약에 여러분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지금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면 저도 좋은 점수 못 받았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거나 당혹스러운 문제들이 되게 많았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 사료? 하고 나서 많이 분명히 봤는데 이거 사료? 선유역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데 그치만 막상 답을 쓰기엔 썩 수월하진 않았던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른바 사고 유도형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문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역사교육론은 사례 문항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죠. 난이도가 높진 않은 거였지만 서양사 문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든 문항에 다 모두 사료로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료 학습의 비중을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높여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결정적인 내용이 되겠죠. 사료 가운데서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료를 분석하거나 추론하는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료를 아예 빈칸을 뚫어 놓거나 사료 안에 밑줄을 그어 놓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료를 통한 팩트 확인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팩트 확인 문제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해들 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채점 기준에 따른 점수 변동폭이 증가할 만한 문항들이었다. 왜냐하면 인정답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정답의 허용 범위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섹션별로 나눠놓고 보면 180명 네이버 폼으로 보내주신 분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높죠? 그렇죠? 14.81 높죠? 어떠세요? 저만큼 맞으신 것 같으세요? 연습 삼아 한번 해볼게요. 난 저 정도 맞은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진 않잖아. 근데 저분들이 14.81을 맞은 게 아니라 17점, 18점을 맞아서 그래. 그래서 높아. 평균이. 이해하겠어요? 서양사 같은 경우는 몇 점이요? 12.5점.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구현모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분들은 잘하신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저 점수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죠. 어쨌든 두 개 합쳐볼까? 그럼 얼마? 대략 27점. 27점. 굉장히 높은 점수지. 그죠? 그럼 거기서 27점, 한국사, 동양사 두 개 합쳐가지고 23점. 이게 지금 보내신 분들, 그러니까 제법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전년도 인원 티오 정도 대비, 그러니까 230명 정도 티오 대비했을 때 커트라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올해는 100명이 늘었어요. 0.5배수니까 150명이 늘었죠. 네. 그럼 하한선, 그러니까 커트라인의 폭이 한참 내려가겠지 아래로? 이해해?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구은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네 과목을 전부 다 합쳤을 때 47, 낮으면 46이 될 수도 있어요. 46, 47 정도고요. 전년도 합격하신 분들의 교육학 평균 점수가 17.33이었던 거 기억나? 그럼 두 개 합쳐봐. 47 해서 17.33. 그렇죠. 64.33. 그게 전교 합의 커트라인 정도일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표본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아요. 작년은 108명이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180개야. 그러면 이제 점수가 조금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각종 커뮤니티나 카페들에 이렇게 채점해달라고 올라온 글들이 많아야 40개 정도, 45개, 50개 정도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6시간 만에 180개가 와요.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신 분들도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겠죠. 네. 저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데이터의 결과가 어떠한지. 저희 데이터의 결과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요. 전공은 46에서 47점 정도를 컷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심하실 점은 작년도 같은 경우도 최고점을 맞은 지역과 최저점을 맞은 지역 6.67의 점수 차이가 났어요. 6.67이요. 진폭이 굉장히 넓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경우는 수도권 평균 점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높은 편이겠어? 낮은 편이겠어? 높은 편이야 그것도. 네? 전공 47, 8, 교육학 17.33 이렇게 잡는 게 높은 편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실제로는 그거는 1배수를 뛰어넘는 수치가 분명히 될 거고요. 그 아래에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략 채점해 보니까 전공 점수를 한 40점 중반 정도 맞은 것 같아. 40점 초반 정도 맞은 것 같아. 무조건 해야 돼. 뭘 해? 그럼 해야지. 응? 무려 2차에서 11.5 차이가 나가지고 뒤집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또 이렇게 많이 뽑을 때는 누구도 안정권이다를 장담할 수 없어. 응? 2차에서 변별을 강하게 주려고 하기 때문일 거죠. 그러니까 마음들 다 잡으시고 내가 어쨌든 한 40점만 넘는다 라고 치면 2차 준비를 하죠. 내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략적인 선은 저희가 잡아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학 17.3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공은 46에서 47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목별로 치면 한국사, 동양사 합쳐서 대략 21점 정도. 그 다음에 역교, 서양사 합쳐서 대략 한 25점 정도
요 정도 선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46, 47 정도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왜 우리가 46, 47 또는 뭐 47.33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까? 첫째는 우리 채점 기준이 실제 채점 기준이 아닐 수 있고, 둘째는 표집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지. 180명의 표집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학원에서 공표 드리는 점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정도의 폭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꼭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주위에 물어보신 분들한테 제가 말한 내용 그대로 전달해 주셔. 어떤 부분만 딱 떼고 어떤 부분 빼고 이렇게 전해주지 말고, 김구 학원에 갔더니 한국사 동양사는 대략 21점 정도, 서양사 역교는 25점 정도 맞으면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편차를 고려해서 전공은 한 46, 47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 교육학은 17.33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 그 평균 된다고 하는 건 작년도 걸 기준으로 삼은 거니까 올해 교육학 문항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쉬웠던 것도 사실이잖아. 그지? 그렇게 감안했을 때 18점 정도로 잡아도 무리 없겠더라. 결론 두 개 합치면 몇 점? 64에서 65 정도니 대략 그 정도 된다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다 말해줘야 된다고. 다 갔더니 64, 65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일 나쁜 사람은 항상 남의 말을 잘라서 옮기는 사람이야. 상황을 말을 해. 상황을 풀로 말을 해줘야지 일부만 땡겨서 말하면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을 위해 준비하시는 인강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런 부분 대비하셔야 돼. 역교론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양사도 마찬가지. 출제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 지문은 잔인할 정도로 길게. 작성 방법은 복잡하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게 기억부터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밑줄 천지로 만들어서 그 밑줄 천지로 혼동하게 만들려고 그런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변함없는 건 뭐가 중요해? 그죠? 서결론이 장땡이에요. 결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역결론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 비전공하신 분들 또는 역결론에 적개심이 가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책도 봐야 되느냐라고 하겠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고 결과는 인정하실 분들만 인정하시게 될 테니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출제진이 누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심한 과목이라는 거. 그래서 이미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출제진이 누가 들어갔을 거라는 걸 대충 짐작을 하고 저 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주류 메인스트림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은 학원을 이용하는 거지 학원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을 현명하게 이용한다라면 학원 안에서 학원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든 우리 학교 교수님 누가 들어갔어요 라고 말해주는 확률이 인원이 많을수록 많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규모 인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에이 그런 거 헛소문일 거야. 뜬소문일 거야. 저기서 안 나올 거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1년 더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자기 신념 체계라.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걸 막 바꾸셔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보시고 필요 없는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징들이 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리 작년하고 지금 똑같은 게 서양사 문항에서 좀 돋보이지. 뭐가 커져서? 왜 커진 것 같아? 그래 그것 때문이요. 역타면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 7, 8월 달에 역타면 문제만 따로 풀어보기도 했었죠. 그렇죠. 아쉬운 점은 그 문제를 좀 적중을 해드렸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역타면에 나와 있는 건데 고백한데 설마 이것까지 내겠냐라고 그래서 뺐어 문제를. 되게 후회스럽고 죄송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다행스러운 점은 다 틀려서 맞은 사람이 없어서 그걸로 위안을 삼아 봅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문제로 넘어가세요. 이런 부분 한번 봐보죠. 인물학습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요. 밑에 이제 섞어 놓긴 했습니다만 본질은 녹색책 나와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죠. 그렇죠? 행위 설명 방식을 쓰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도 교실되었던 성향적 설명이었고요. 여기 비판이죠. 비판. 그것도 역시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역결혼은 만약에 내가 첫걸음 같은 책을 보기 싫다. 그럼 뭐를 달달달 외워도? 그렇지. 기출만 정확히 달달달 외워도 절대 떨어지지는 않는 과목. 그러니까 14점 이상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과목이 역결혼입니다. 네 과목 가운데 가장 기출의 패턴이 강한 것 뭐다? 역결혼이다. 이유는 양이 적다. 이유는 뭐다? 양이 적다. 한국사 양으로 치면 양적인 문제에서는 3분의 1 수준이고 동서양사 양에 비해서 2분의 1 수준이라 낼 수 있는 건 한정적이다. 특히 전공자들의 시각에서 여기서 전공자란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끼리 이야기입니다. 그들 시각에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것과 낼 수 없는 것은 굉장히 명쾌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 중심 방법 같은 경우 이렇게 제시가 된다라면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생애학습 같은 경우도 유의점이 있고 자료 제공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료 제공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자료가 지금 보완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자료가. 그러니까 이 자료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뜻이잖아. 어떤 문제점이 보여? 나쁘게 아니 좋게 표현하면 긍정적이잖아. 가도 긍정, 나도 긍정. 이 황제 여기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일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서술을 하고 있지. 그러면 한 면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상반된 관점의 자료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또는 여러 평가가 섞인 여러 종류의 관점이 섞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그런 표현들을 가끔 다원적 관점 이렇게 쓰신 분도 있더라고. 저는 맞다라고 해줄 것 같은데 채점은 조금 두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원적 관점. 저는 어쨌든 그것도 맞다고 채점을 했습니다. 채점할 때요. 아시겠어요? 다음 문제. 뭐 이건 그러니까 크게 난이도는 높지 않았던 문항이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점수가 제법 높거든요. 그것도. 여기 보이시죠? 제출하신 분 가운데 지금 몇 점? 2.96점. 하나를 틀렸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뭘 틀렸을 것 같아, 저 가운데? 두 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쓴 사람이 있고 무슨 사람이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써요. 이 두 개는. 성향적 설명의 문제점을 못 쓰셨던 분들은 조금 암기가 좀 부족하거나 비벼 쓰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거 그렇지? 또는 요거 두 개, 요 두 부분, 디귿이나 리을 부분과 연관한 부분, 이런 부분, 이걸 쓰신 분이 이걸 못 쓴다거나 이걸 쓰신 분이 이걸 못 쓴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답안지를 채점을 매기 전에 그래도 합격을 할 거면 이 정도는 맞아야 될 거 아닌가. 근데 거의 그 예측대로 갔어요. 3점, 2점, 96점 정도 나왔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기출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도 하죠. 실은 이 인물의 생애사 관련한 부분이요. 또 이 말하면 욕할지 모르겠는데 퇴직하신 그 교원대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 김한중 교수님이 쓰신 역사교육 강의라는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생애사 학습에 관한 지면 할당이 무려 7페이지나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선유역 시리즈 교재 안에 저도 지금 교정해서 넣은 편이에요.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새 책 사라는 말이냐. 도대체 역사교육론은 왜 매년마다 책이 나오냐. 제 잘못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제 잘못은 아니고요. 심지어는 또 뭐 지방 대학 계신 분들 연합해가지고 쓴 세 권의 결혼서가 또 나왔던데 그것도 봐야 됩니까? 그것도 죄송한데 제 잘못은 아니에요. 아무튼 다행스러운 점은 그런 책들을 제가 미리미리 다 읽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선유역 시리즈의 개정에 다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만에 하나 또 강의를 들으신 분 가운데 내년에 공부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선유역만 잘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그 다음 이제 요 부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인정답을 요렇게 쓰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요렇게 쓰신 분들은 시대적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인정답이니까 당연히 점수가 돼야 한대?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인물을 전설적, 신화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저렇게 쓰신 분도 되게 많았어요. 당연히 정답이죠. 응? 잘 쓰셨어요. 잘 썼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높은 것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낮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주제학습과라는 부분이요. 이거 봐보세요. 점수 어때요? 무지하게 높죠. 저는 이거 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주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쓰라라고 했던 부분이 함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너무 가뿐하게 잘 써버리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답을 보고 이야 훌륭하신 분들이다. 응? 정말 이렇게 나눠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썼겠지. 학생의 흥미, 발달 단계 부적합,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썼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걸 못 썼을 거라고 생각했어. 역사 이해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강조하는 역사 이해는 개념에 대한 이해야, 사실에 대한 이해야? 사실에 대한 이해야, 사실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주제 학습으로 치우치게 되면 주제에서 다루지 않은 역사적 사실들을 뭐 할 수 있어? 소외시킬 우려가 있지. 가볍게 다룰 우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역사 사실의 이해라는 우리 과의 목표에 잘 부합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와, 그것까지 정확하게 쓴 거야. 그래서 좀 높아지겠다 싶었어.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제가 여러분 답안지를 보기 이전에 제가 지금 잡아둔 점수예요. 까만 거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일부러 이런 것만 올렸어. 네? 혼동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는 여러분 개인정보를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수강생 180분의 성적이 담겨 있는 건데 그걸 수업 안 들으시는 분들한테까지 보여드려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러 빼고 요 까만 부분만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마 분명히 저렇게 높아? 라고들 했겠지. 생각을 했겠지. 그건 함정이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아무튼 근데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예외적이었어요. 점수가 높았다고요. 3.35점이면 뭐 정도 틀린 거야? 아까 말한 요건 맞은 거지. 요거 두 가지는 맞은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성? 통합성. 그치? 맞은 거지. 뭘 틀렸겠어? 그치? 요 부분 틀렸겠지. 정확하지 않게 쓰는 사람들이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그래서 정답은 요렇게 잡았어요. 요렇게. 보시면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이 요 말 굉장히 많이 쓰지. 사실과 허구의 혼동. 그지? 그 다음에 땡땡성에 유의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쓰겠지? 객관성에. 그지? 여기는 쓰진 않았지만 그것도 정답이 되는 거야. 객관성에 유의해야 된다. 또 여기 써 있듯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지? 텍스트에 원래 쓰여 있는 내용은 이거라는 거 아시겠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걸 하지 못한다라는 게 원래 텍스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완성적인 답이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도 맞다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게 점수가 높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요. 이 부분도 제가 처음에 봐봐 이렇게 잡았다니까. 그러다 채점을 매보니까 생각보다 잘 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심 대견하기도 하고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긴장감 속에서 진짜 그 한국사 동양사의 그 옥죄임 목조임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차분하게 답을 쓸까 정말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때 경험이 슬슬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공부 잘한 것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공부 잘한 것들은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 어려웠어. 나 못 봤어. 망쳤어. 이러면 결국 1등 하잖아.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서양사 문제였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웠죠. 점수가 가장 낮은 거 보여요? 그렇죠. 이 부분 문항은 기억나셔요? 나겠죠. 어제 봤는데, 그제 봤는데. 외람되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낯설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치? 왜 낯설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출됐던 거잖아요. 그잖아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기출됐던 부분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낯설죠. 그렇지?
왜? 나도 낯설었으니까. 고백컨대 나도 낯설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이 재단의 이름은 들어봤거든. 이름은 들어봤어. 근데 괄호를 쳐두거나 밑줄을 쳐둠으로써 저걸 쓰라고 하는 경우는 그 정도까지 저도 꼼꼼하게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다행스럽게 서술형 문항 한 가지를 창작을 해주게 했어. 창작을. 그잖아. 다행스러워. 근데 진짜 창작들을 잘하더라. 내가 우리 과 학생들 정말로 높이 봤다는 거 아니야 이 말. 이거. 아마 이건 그래도 부분적으로 내 탓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썰을 잘 풀게 되는 데는 과거를 뭐하고? 현재를 책임지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까지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뉘앙스로 비벼 쓰는 거요. 그래야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생각 외로 그래도 그렇게 비벼 쓰신 분들이 적진 않더라. 한 180분 가운데 한 40분 정도가 그래도 비슷하게 그렇게 비벼 써서 크크크 기특하신 분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더랬죠. 하지만 못 써도 뭔 아니야?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야. 변별을 갖추는 문제는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답이 이렇습니다. 폴란드와의 국경선을 서쪽으로 이동한 오데르 나이센성으로 인정하고 동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한 것이다 라고 했죠. 키워드는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부인할 수 없어. 연도가 70년이라 그래.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내용이 이미 오데르 나이선 협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1950년대부터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이건 꼭 들어간다라고 아마 채점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들 썰을 풀어야죠. 그지? 뭐하고? 기억하고 뭐하고? 인정하고 미래하고 뭐 이런 말. 아까 말한 기억 또 현재 또 미래 이런 말들 적당히 비벼 쓰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요 강의 끝나고요. 저 이렇게 비벼 썼는데 될까요?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아마 저 정도 뉘앙스로만 비벼 썼어도 충분히 맞다라고 해줄 겁니다. 그다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180명 가운데. 이건 맞춘 사람이 7명인가 8명인가 있었어요. 인종주의. 알고 맞췄을까요? 찍어서 맞췄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종주의. 저기다가 제일 많이 썼던 분들이 인종차별주의 이렇게 쓰신 분도 있었고요. 포그람이라고 답을 쓰신 분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제국주의 이해관계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었었죠. 생활권 이런 걸 쓰신 분도 있었어요. 되게 많았습니다. 의외로. 하지만 독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 아까 말한 기억, 현재, 미래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확히 성이 여성입니다. Die Rassen Ideologie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인종 이데올로기. 이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서 의역한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을 한 거다? 인종주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주의도 답이 되고 인종 이데올로기도 답이 되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보시다시피 점수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제 틀렸다고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인 문제들, 암기해서 꼭 맞춰야 될 문제들을 틀리는 게 문제인 거지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를 맞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문제가 아쉬웠던 건 요 부분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학생들이 여기다가 평가 기준이라고 답을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답안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문제를 조금만 더 읽어보기만 했어도 평가 기준이나 답을 쓰지는 않았을 텐데 문제를 읽는데 조금 주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답을 쓰셨던 분들은. 성취 수준이었고요. 이 성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 이렇게 채점 기준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뭐 저기다 더 플러스 쓰신 분도 되게 많아. 그걸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땡땡도를 높일 수 있다. 평가의 신뢰도 또는 객관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신 거 맞죠? 그런 것도 다. 핵심 키워드는 요거예요. 요거. 채점 기준의 근거 혹은 평가의 근거 자료. 이런 말들만 들어가면 맞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기출되었던 2차 개념이었잖아. 우리가 말한 2차 개념 교육과정에는 이렇게 쓰여 있고, 그지? 2차 개념의 원문 안에는 이렇게 인과관계로 쓰여 있거든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원인과 결과 또는 인과관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번역상의 차이를 쓰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두 가지 다 맞다고 해줄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용 능력, 사례 문항에 대한 적용 능력을 갖추신 분하고 갖추지 않으신 분하고 조금 아쉬워.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연표.
부분이었죠. 괄호 안에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할 것이라는 문제였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봐보자. 지신문이 다음 자료를 분석해서 미국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작성하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작성하시오. 그리고 끝나는 라임을 봐봐. 작성 조건에 끝나는 라임. 아니 뭐 할 것이 아니잖아. 그냥 바로잖아. 바로 쓰여 있잖아. 뭐 할 것? 포함할 것. 이거 저랑 연습 많이 하셨잖아.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뭘로 끝나야 돼? 그렇게 써야지. 포함할 것. 그치? 그럼 뭐가 포함돼야 되겠지? 이거 봐봐. 보스턴 차 사건부터 파리 조약까지의 역사 연표. 그치? 연표는 뭘 순서대로 연도대로 정리한 표야? 일어난 사실들 혹은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잖아. 그치? 일어난 사실들 혹은 사건들. 이게 키워드겠지? 그 다음 시간 순서대로 써주면 더 좋고 쓰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미국 혁명과 연관한 사실들 또는 사건들을 포함할 것. 어디에 나타나 있는? 연표에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이 연표가 A잖아. A? 그렇지? 자료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잖아. 연표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들을 포함할 것. 뭐 하는데? 이걸 쓰는데. 그렇지? 간단해. 길게 쓸 것도 없잖아. 이해합니까? 근데 그걸 막 풀어서 그렇게 쓰신다니까. 역사적 사실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할 것. 괜찮아. 괜찮은 답이라고. 역사적 사실들을 인과관계에 따라 서술할 것. 괜찮아. 땡땡땡땡땡 아무거나 써도 돼. 에? 역사적 사실이 키워드라는 거 아시겠어? 혹은 역사적 사건. 응? 역사적 사실 혹은 역사적 사건. 그렇게만 쓰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 부분이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큰 혼동을 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32점을 180분이 맞으셨는데요. 요걸 틀려서 그래요. 요걸 틀린 분들이 많았어요. 평가 기준이라고 쓰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 요거 역사적 사실을 안 쓰셨던 분들이 꽤나 많았었어요. 자, 이렇게 A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B형 같은 경우는 진짜 환장하겠더라. 이런 건 진짜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치? 중학교 거거든요. 무자연, 박물관, 헬레니 음식의 대표적인 박물관 건립. 뭐 물론 개론에도 다 정확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개론만 꼼꼼하게 잘 읽어봤어도 절대 틀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제가 채점 맨 사람 가운데서는 이걸 틀린 사람은 없었어요. 알렉산드리아를 못 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써요. 이걸 지동설을요. 지동설 무슨 설이라고 써도 되고요. 태양 중심설. 근데 거꾸로 써요. 거꾸로 천동설이라고 쓰고요. 천동설이라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써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코페르니쿠스 말이라도 좀 옮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리스타르쿠스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거기다가 반대로 써서 틀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가장 많이 틀렸던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요거였죠. 요거. 그렇지? 그러니까 스토아파의 이념이나 철학이 어디에 미친 영향. 그지? 문제 한번 봐볼까? B형이었죠. 근데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게 뭐냐면 B형을 딱 봤는데 여기서부터 넋이 나가지. 저도 그랬거든. 이거 뭐냐? 그 구쌤이랑 이거 갖고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첫째는 정말 솔직히 고백하면 이거 한국사냐? 뭐냐? 동영사냐? 그러니까 여기서 딱 그런 느낌이 들면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페이드아웃이 된다고요. 제대로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A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B형이 어떻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걸 아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몇몇 시험 보신 분들 가운데도 훌륭하신 분도 있겠죠. 저보다 뛰어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더 냉정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시험에 특화된 인간들은 분명히 있어요. 시험에 특화된 인간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나 저나 구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시험에 특화된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의 보편성은 어떠냐? 보고 이거죠. 아씨, 그죠? 그 약간 비속어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이걸 제끼고 여길 봤는데, 이렇게 되죠. 맞아. 딱 보면서, 빨갱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또 뭐 좌파, 뭐 사회주의, 한동안 안 나오더니 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힘든 거라고요. 응? 그렇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런 순서대로 나와 버렸다라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또 징징댔을 것 같고. 아무튼 로마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 한번 봐보실래요? 봐봐. 이 학파가,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를 말하는 거잖아. 로마법 발전에 끼친 영향을 리을을 참고하여 쓰라라고 했죠. 그럼 리을을 한번 읽어보게. 세상이 신들의 명령에 지배되는 것으로 세상은 신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공통의 도시요. 제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가지고요. 국가와 같은 것으로 파악합니다. 자연히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런 세상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키워드는 뭔 것 같아? 이거예요, 이거. 그지? 그러니까 로마가 도시국가에서 뭐로 발전해가는 과정. 그렇지. 세계 제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도시국가 로마가 세계 제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인류에 끼친 유산, 인류에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최고가 실용적인 법문화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야 돼. 그래서 로마법 발전 학파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한다라면 문장을 미리 만들어냈었다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서술형은 절대 몇 줄이 될 수 없어. 두 줄이 될 수 없어. 무조건 한 줄로 간결하게 끝나는 거라니까. 답은 한 줄로 끝나. 그러니까 여기 이 학파 스토아 학파는 로마법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무슨 측면에서 이러면 끝인 거야. 그게 정답이라고. 스토아 학파는 로마법 발전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쳤다. 그게 정답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미리 답을 써두라고 그렇게. 그리고 이러이러한 영향만 고민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써두신 분하고 안 써두신 분하고 시험의 긴장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 봐봐라. 이 학파가 스토아 학파가 로마법 발전에 끼친 영향. 무엇 스토아 학파의 무엇이 로마법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자, 이렇게 써두고 여기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계속 로마법 뭐지? 도시법, 시민법, 또 뭐지? 만민법, 또 뭐지? 더 나가면 맞아, 비잔틴 제국, 로마법 대전, 세계 시민.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아작나기 시작해. 이해해? 문항 조건에 대한 답안 작성의 예시 샘플을 작성하지 않은 사람과 작성해둔 사람 간에 이렇게 사고의 확장과 조절이 부자연스럽다라는 걸 말해주는 대표적인 문항이에요. 앞으로도 만약에 2차 시험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한 조건이 나오면 꼭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놔. 그리고 키워드만 여기다가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돼. 스토아파의 최대 공적이 뭐야? 위대한 무슨 법의 이상? 자연법의 이상을 발견해서 헬레니즘 제국, 곧 세계 제국 시기에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될 평등과 이상을 설파한 것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 제국한테 그대로 카피가 되면서 로마 제국도 마치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세계 시민 하나다. 따라서 로마 시민도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제국을 운영해 나갔겠지. 이해해? 그런 자연법의 이상이 현실법에 적용되어 나타난 게 뭐겠냐? 그렇지. 그게 만민법인 거야. 로마 만민법. 이해? 그 만민법은 아시다시피 외래 거주자 또 이탈리아 반도 외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이었잖아. 그러니까 시민법과 분명히 다른 법령이었지. 따라서 자연법의 이상은 시민법에 영향을 준 게 아니야. 자연법의 이상은 어디에 영향을 준 거야? 만민법에 영향을 준 거지. 그러니까 기왕에 답안에 뉘앙스를 쓸 거면 자연법이라는 말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자연법의 이상 때문에 로마의 만민법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뉘앙스라면 가능하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뭐가 빠지면 안 돼?
스토아 철학의 핵심 과제였던 자연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들은 좀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문제 시험 문제를 볼 때 요령이 제가 50, 내용이 50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틀린 문제야? 요령이. 그 답안 작성 요령이 부족해서 틀린 문제야. 간결하게 생각하시라고, 심플하게.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다음 문제는 역겨로운 문제였는데요. 비교학습이요. 정말 역겨로운 날로 먹기 딱 좋은 과목이에요. 기출만 잘 봐도 그냥 딱 날로 먹기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다시피 C의 근거에서 기억에 들어갈 학습 목표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간결하게 해봅시다. 간결하게. 이렇게 돼 있어. 설명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수를 먼저 써야 되겠지. 요 내용을 보고 비교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서술을 먼저 쓰는 거지. 뭐 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그럼 뭘 비교하는지는 이제 사례를 보면 알겠지? 그쵸? 아이고 왜 자꾸 이러냐. 사례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 여기? 봐봐라. 두 작품에서 관심을 갖는 소재는, 두 작품에 주목한 인간의 속성은, 두 작품에서 비판하는 대상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작품 A, B,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 르네상의 작품을 분석한다. 실은 분석이야? 비교 분석이야? 비교 분석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니고 있는 뭐도 있어. 이 두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이북과 이남의 공통성도 있고, 이북과 이남의 지향하는, 그렇지. 하시잖아. 하나는 문해지향적, 하나는 사회 개혁적 또는 종교 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거. 아이들한테 그 키워드를 끄집어내주기 위함이겠지. 그러니까 이북이 이남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런 식의 비교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것처럼. 그치? 또 얼마든지 비교의 범주나 초점이 달라진다라면 그 해석이나 결과도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쓰신 분들은 못 쓰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키워드는 비교가 아니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해요. 그리고 수를 이걸 써줘도 된다니까?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또는 뭐 이해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그건 상관없어. 키워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해요. 근데 답안지를 여러분 걸 채점을 매다 보니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빼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조금. 많지는 않은데. 제가 그 인원을 세보진 못했지만 드물긴 했지만 좀 있었어요. 거기서 감점을 나가시는 분들이. 그 다음 이 부분이요. 또 저한테 따로 별도로 DM으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시기학습이 맞습니까? 시대학습이 맞습니까? 번역상의 차이예요. 번역상의 차이. 그러니까 번역 원어가 이어러거든요. 이어러? ERA예요. 그럼 이 이어러를 피어리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 이건 일정한 기점, 한 시점과 한 시점이 끝나는 기점을 뜻하는 말이거든. 이해해? 그러니까 연도별 기점이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고요. 이건 누구누구가 활동했던 시대 또는 2차 개념으로 누가 명명했던 시대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 혁명의 시대, 파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말을 써요. 이어러라는 말을. 그런데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요. 이걸 보통 시기, 이걸 시대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뭐로 써도 상관없어. 시기학습 혹은 뭐 시대학습 뭐로 써도 상관없다고요. 관건이 이제 이거였죠. 관건이 이거. 맨 마지막. 신문 제작을 하는데 여기 역사적 타당성과 증거의 신뢰성을 토대로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 이 말은 이게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은 게 뭐 때문이다. 이 증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증거를 모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지. 지문을 읽어볼 때. 위 내용을 보시고요. 밑인가? 미안. 여기 상공업자들 왜 칼뱅을 반대하나? 상공업자들 왜 칼뱅을 지지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역사적 사실에 부합돼 어긋나.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어 떨어져. 타당성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지. 타당성이 높아, 타당성이 낮아. 타당성이 낮은 이유는 뭐야? 잘못된 자료를 끄집어 썼기 때문이야. 그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료를 다시 발굴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겠지. 이해해요? 자, 풀어해보자. 믿을 만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을 썼을 텐데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았던 거지. 그렇지? 잘 생각하시 봐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나는 왜 시험장에서 못했을까? 이유는 정말 딱 하나인데요. 문해력 탓이야. 문해력 탓이라고.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 저 문제에서 어떤 것을 답으로 원하는가를 캐치해내는 게 좀 더뎌. 이해하시겠어? 특히 그게 다른 분야보다 역사교육 분야가 좀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텍스트 읽기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첫걸음도 있고 역사교육에 관한 서적들을 좀 읽어보셔야 돼. 요약본을 보지 마시고 원서, 개론서의 유리함을 느껴보시라고. 그러면 조금 더 문해력이 나아지겠죠. 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난도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썩 괜찮았었어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거의 가깝게 맞았죠. 그 다음입니다. 뭐 이런 거 대서양 교육이라고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문제만 제대로 읽어서도 그런 건 안 하겠지, 그지? 또 화이트보드, 백인의짐, 뭐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는 고무니까요. 고무와 연관한 부분은 산업화에 필요한, 그러니까 식민지가 제국주의를 위해서 어떤 점에 기능했냐라고 따지면 두 가지 측면이겠지. 하나는, 그렇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식민지가 수행했던 기능은 딱 두 개야. 원료의 공급지거나 상품의 판매지지. 상품의 판매지. 그런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 곧 클래시컬 임페리얼리즘 시기, 2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오게 되면 거기에 하나가 더 붙잖아. 잉여 자본의 투자처라는 성격이 덧붙는다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수행한 기능이 서로 달랐어. 식민지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고무와 같은 천연 자원의 자료를 수탈해가는 용도로 본국 제국주의들이 많이 활용을 했던 방식이었지. 그러니까 키워드는 원료 공급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원료 공급. 이해하시겠어? 산업화에 요구되어지는 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저기다가 원료를 쓰지 않고 노동력만 썼다. 그럼 문제의 지문에다가 밑줄을 잘못 그은 거지. 출제진들이 밑줄 그은 부분, 고무 부분에 그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지?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이걸 못 쓰셨던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요거 실은 왜 그렇게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분할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그렇게 내란이나 내전이 이후에도 심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핵심은 뭘까? 핵심은 제국주의 국가들, 특히 우리가 베를린 서아프리카 회의를 토대로 해서 열강이 아프리카의 분할에 공식으로 합의를 한 것은 정식적으로 국경을 설정한 거야? 임의적이야. 임의적이란 말과 비슷한 말은 뭘까? 열강의 이해관계 또는 자의적, 이런 말이 되겠지.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열강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또는 열강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국경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족 혹은 부족 간 갈등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시험 볼 때 그 단어가 생각나기가 힘들지. 그렇지? 임의적이라는 단어가 시험 볼 때 이렇게 딱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확실히 쉬운 문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아마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맥락화는 거의 100%였고요. 근데 저기다가 또 맥락적 읽기 이렇게 쓰신 분이 있더만. 환장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틀려야지, 그지? 아무튼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임의적 경계 설정, 요 임의적이라는 말을 좀 키우더라는 거 아시고요. 이런 부분들 열강의 합의에 따라 또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런 부분에 표현 들어가면 전부 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세상에 발문의 유형을 인지기억이라고 이렇게 쓰신 분도 있대. 나 진짜 미치겠더라. 인지기억은 사실, 사건, 인명, 지명, 이렇게 단편적인 사실들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무슨 자료를 보고 말을 한다라고 그래서 전부 다 그게 인지기억은 아닌 거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그다음 이 부분도요. 교사교육과정 조심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읽어보시잖아. 그러면 교육과정 재구성이 정답이 안 되는 이유가 쓰여져 있어.
세 가지 비판을 받아서 교사 교육 과정이라는 용어가 정립이 됐다라고 써 있고요. 조금 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 2022 개정교육 과정이 나온 이후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모든 문서는 교사 교육 과정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모든 문서에. 아마 작년에 2차 준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 과정 재구성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졌죠. 무슨 표현만 쓰자. 요 표현만 쓰자라고. 이해해?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를 들자면 교육과정 재구성이 정말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을 재구성한 것이냐 아니면 그를 바탕으로 세진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냐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그대로 따라서 수업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재구성했다라고 보기 어렵지. 그래서 교사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라고 이 책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도 이거 아니면 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관 관련해서 이것만 답이 될까요?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치? 학습 도구관, 응? 학습 도구관 또는 보조적 학습 자료, 부차적 학습 자료,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 이런 식으로만 쓰면 되겠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성전적 교과서관, 도구적 교과서관, 학습 도구관 이런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겠지만 그런 걸 못 써도 이렇게 이런 말들을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던 건 이 부분 교육과정 재구성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서양제 개론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죠. 딱 하나 요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건 어차피 다 암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요 3점은 암기로 해결하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밑줄 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보고 끝내죠. 자, 밑줄 쳐 있는 부분 한번 봐볼까요? 그치? 다 해서 알 수 있는 한자 동맹의 성격을 한 가지 서술할 것. 그러면 저게 한 가지만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에는 어떤 성격이 나타나 있느냐라는 거야. 이해? 그럼 이거 봐봐. 여기 우리는 상호 지원을 서약한다. 서약 공동체로서의 한자 길드라는 특징이 보이지? 뭐라고? 서약 공동체로서의 한자 동맹의 특징이 보인다고. 맞잖아. 그 책에서 봤던 기억이 안 나? 서약 공동체야. 또 밑에 보면 이런 지역은 호계선을 개조해서 무장 선원들을 태우고 보조 선박을 동행하게 할 거다. 그래서 계속 무장 이런 말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무장 상선을 동반한 자위 함대를 또는 동반한 자체 한자 도시동맹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만 써두면 되잖아. 그게 어려운 말 아니지. 이렇게 자위상 함대와 요새까지도 갖춘 도시동맹이자 군사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말은 어디서 본 것 같아? 소개론에 그대로 나와. 이 말이 그대로 나온다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서양사 문제가 어렵다. 아니 서계론을 조금만 더 꼼꼼하게 읽어보면 돼. 앞으로도 또 준비하게 된다면.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조금 길었습니다만 해설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당부 드릴게요. 일단 오늘, 내일, 모레 한 며칠은 뭐 하시라고요? 좀 쉬세요. 노시고요. 몸도 좀 쉬고 휴식을 할 줄 알아야 다음에 또 열심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아마 몸 상태가 되게 나빠지셨을 테니까 잠도 좀 많이 주무시고 많이 드시고 영화도 보시고 하면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는 어쨌든 2차 관련 준비를 조금씩은 하셔야 돼요. 주말, 오늘이 월요일이죠. 화, 수, 목, 금까지 놀아도 되겠다. 그지? 한 3, 4일 열심히 노셔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이후에 2달은 죽을 거거든. 한 4일 동안 노시고 2차 준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는 서울로 가려다가 사정이 생겨서 경기도로 갔는데요. 매번 갈 때마다 시험장 갈 때마다 26년째 제가 느끼는 겁니다만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시고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 원하는 꿈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가시는 모습 진심으로 항상 응원하고 이 시험은 누가 먼저 되느냐 나중에 되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운적인 요소가 따라줘야 돼요. 먼저 되면 100% 행운이 있다라면 그 행운 가운데 먼저 그 운을 끌어다 쓴 것이고, 내가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한 번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그 행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나한테 한꺼번에 다가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이나 좌절이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정말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따로 저하고 상의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